1363년 반국진의 기부로 주원장은 5월 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진우정과 하진이 다스리고 있는 강서행성과 호광행성이었습니다. 강서행성 복주 출신인 진우정은 지혜로운 인물은 아니었지만 원나라 각지에서 도적대가 창궐 하자 스스로 원나라 관군에 들어가 많은 공을 세워 이에 원나라 조정은 그를 평장으로 제수하고 강서행성에 8개 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후 1365년 진우정은 주원장 휘하의 맹장인 호심을 사로잡아 참수했을 정도로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국진의 세력을 평정한 주원장은 호정미, 탕화, 이문충 등을 보내어 여러 방면으로 진우정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문충은 건영성을 점령하고 난 뒤 진우정의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연평성으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진우정을 비롯한 그의 부하 장수들은 주연을 베푼 자리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의 피를 술자석에 뿌리고 난 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우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나라 조정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소. 만약 죽음으로써 적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책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자손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렇듯 진우정은 주원장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사방으로 몰려오는 주원장의 대군을 막기에는 중가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평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주원장의 군사들이 물밑을 쏟아져 들어오자 최후를 직감한 진우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소. 나는 죽음으로써 원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으니 여러분들은 계속 분발하기 바라오. 말을 마친 진우정은 관하에 들어가 의관을 정지하고 북쪽을 향해 2번 절을 한 뒤 독약을 삼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정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주원장군에 의해 발견되어 응천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응천부에서 주원장을 대면한 진우정은 국가가 망했는데 죽이려면 당장 죽이시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라고 말하며 끝까지 원나라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강서행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원장이 강서행성을 점령하자 호광행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진은 요용충이 이끄는 군사가 조주에 이르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해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촉지방을 제외한 중국 남부지방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68년 1월 4일 주원장은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였고 나라의 이름을 대명, 연호를 홍무로 하였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주원장은 원나라의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황제를 즉위하기 4년 전인 1364년부터 유교를 기반으로 한 법전인 대명료를 편찬하기 시작했고 당나라의 부병제를 참고하여 위소제라는 군사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소제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명나라 조정에서 군역을 지는 백성들에게 직접 토지를 나누어 주어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이갑제라는 행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제도는 부여한 호 하나와 10개의 호를 묶어 일갑이라 부르고 10갑이 모이면 그걸 일리로 정하여 세금 증세 및 노역을 알맞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원장은 황제를 즉위하는 내내 원나라의 풍습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는 동시에 원나라의 정책 중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나라가 고려에 요구한 환관과 공연은 그대로 바치라고 요구했고 몽골식의 군사훈련법, 몽골식의 궁술과 승마술을 받아들인 동시에 몽골식의 의복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해줬지만 후에는 완전히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나라 초기에는 몽골 출신의 관료들은 어느 정도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에 새로운 관청과 황궁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자 훗날 자금성의 모델이 되는 난징 고궁은 철자 모양의 성곽을 기준으로 남북으로는 2.5km, 동서로는 2km, 그리고 둘레가 9km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난징 고궁은 청나라와
태평천국 운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어 지금은 겨우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촉지방을 제외한 중국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한 주원장은 이제 북방의 원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북방의 정세를 살펴보면 산동에서는 왕선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굴복했다 오락가락하고 있고, 하남에서는 코케테무르가 그 세력을 떨치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소. 또 관중과 농주에서는 이사제와 장사도가 사납게 날뛰며 서로를 의심하며 시기하고 있소. 그래서 원나라는 망조가 들었고 중원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소. 이제 짐이 북벌을 단행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소? 그러자 평장정사 상우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사는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했으니 오랫동안 향락에 젖어 전투력이 약화된 원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직접 대도로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나라는 건국된 지 100년이나 되었소. 지금은 원나라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대도의 수비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오. 만약 우리 군사가 대도를 향해 깊숙이 들어갔다가 만약 군량이 끊기거나 원나라의 구원병이 각지에서 공격한다면 우리 군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오. 그러니 우리 군대가 직접 대도를 공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오. 먼저 산동을 빼앗아 대도의 병풍을 거두고 다시 하남과 하북을 공격하여 대도의 바깥 울타리를 부수며 동관을 점령한 뒤 대도의 문지방을 틀어지어야 한다는 것이 짐의 생각이오. 주원장은 원나라에 쏘인 대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므로 먼저 전략적 요충지들을 차례대로 점령하고 난 뒤 그 후 대도를 고립시켜 함락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호랑이가 이빨이 빠졌다고 해서 사람을 못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주원장의 말을 들은 장수들은 과연 탁월한 계책이라고 말하며 판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주원장은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삼고 상우춘을 부장으로 하여 그들에게 25만 대군을 주며 북벌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달은 1367년 10월 주원장의 계책을 따라 산둥반도를 공략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른바 서달의 북벌이었습니다.